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탐미적인 내용의 글이 좌속하지 않으려면 상황이나 심리 묘사에 엄격해야 될 것이다. 여자의 외로움의 실체는 결국 납작한 단순한 사고의 반추에 기인한다. 그런 쓰잘데없는 반추라는 허물을 주제로 부각시켜낼 문장력이 내게 있을까? 김원우 지음. 불면수심. 부지런하기로는 우리 동네의 최노인을 따를 사람이 요즘 도회지 생활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최노인은 1200세대가량이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의 후문에다가 한양부동산이라는 점포를 열어놓고 있으니 복덕방 주인이었다. 그리고 내가 2층에 새들어 사는 28동을 관장하는 반장이기도 했다. 노인은 이런 드러난 직함에 극성으로 충실해서 상당한 액수의 현찰을 은행에 쌓아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덕방 옆으로 붙은 애트막한 언덕배기 위에 짓다가 그만둔 개척교회만 덩실하니 서 있는 일대의 꽤 넓은 공터에다 알타리 무밭을 일구고 비료까지 주워가며 조선배추, 상추, 쑥갓, 들깨, 고추, 팥 따위를 손수 심고 판매기도 해서 가용을 줄이고 있었다. 부지런한 양반이 돈 욕심과 일 욕심이 많을 것은 당연한 이치겠는데 그런 욕심과 상관없는 일에도 노인은 수선스러울 정도로 부지런을 떨었다. 가령 부동산에 앉아서 2차선 국도 너머로 빤히 건너다 보이는 내 전셋집의 마룻바닥을 천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딸네집 베란다 앞의 화단에다 맨드라미, 채송화, 봉숭아 따위의 갖가지 꽃을 가꿀 뿐만 아니라 나팔꽃까지 올려 우리 집 장독대를 덮게 만들었다. 후문 앞을 비지레대는 모습도 게을러 빠진 수희가 사흘이 멀다 하고 멀거니 쳐다보게 만들었고 밤늦도록 부동산 문을 열어놓고 아파트 주민의 동정을 훤히 읽고 지냈다. 노인은 몸만 재바른 게 아니라 입도 마찬가지라 밤매기를 하다가도 부동산 앞에서 낯선 사람이 얼쩡거리면 쪼르르 달려내려와서 팔려고 내놓은 집을 안내하거나 매매를 주선했고 당신이 손수 그의 집문서까지 이전시켜준 어느 건설 회장의 부장을 구슬려서 백수 건달인 사위를 노무자로 중동에 내보낸 수완가였다. 무단히 똥구녕에 혹이 붉어져서 남의 생돈만 곶감 빼먹듯이 훑쳐먹고 낮아빠진 지 애미년 때문에 전현을 제대로 공부 못 시킨 죄로 내가 알건달한테 시집 보낸 게 한이 돼서 딸네집 살림을 도맡아 살아주는 노인인지라 당신의 왜소한 몸피에 비해 대부동만한 딸이 지집 아들만 내리 새 놈을 깔기고 또 절에 아랫배가 불러오는 기 이분에도 영락없이 조개놓을 끼구마는 이라면서 손수 시장거리도 봐와서 아나 장 봐왔다. 지발 밥 좀 쭈룩하니 맹글고 고등어는 자작자작 지지라 고 베란다 너머로 소리치곤 했다. 벌써 반년 전 일이지만 내가 최노인의 소개로 28평짜리 28동 201호 집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어째 주인 양반이 나이 같지 않게 덜렁거리는 폼이 건들겁습니다. 라고 묻자 노인은 생긴 대로 늘 빼꾸도 신고 댕기는 거 보면 모리나 우회된 판인지 지집들이 그래 많이 따르는구만은 저놈이 안들을 2년이나 거느리고 사는 모양인갑대. 신들뺀들 해도 내림있는 집안 손이니 걱정할 거야 뭐 있겠노. 아모 내가 보인께 꼴난 전셋값 한 장 떼묻고 야반 도주할 놈은 아니다 마 라고 말하면서 테두리 달린 망사모자를 푹 눌러 쓴 그 아래로 굵고 검은테 안경 속의 동그란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나를 올려다 보았을 때 그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듣기 싫지 않은 경상도 사투리를 아무렇게나 씌월거리는 노인에게 나는 연신
실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성격이 탁 트이고 사리분별은 분명한 노인일 것이라는 내 첫인상은 조금 더 수정할 필요가 없었음은 물론이었다. 반상의 날은 "저녁 묵고 8시까지 우리 집 앞에 있는 버즘나무 밑에 모이소." 라면서 노인답잖은 잽싼 걸음으로 5층까지 몇 번이나 오르내린다든지 "이거 내가 땀깨나 흘림이 쏟아낸 공에 안 묻은 기다. 식초 낮게 치고 재래기를 해 묵던지 쌈 싸 묵어봐라." 고 소리치며 우리 집 입구에서 상추를 건네줄 때 노인은 분명히 마음씨 좋은 이웃이었고 여러 사람에게 부지런히 인정을 베푸는 보살 영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는 최노인이 몸과 입만 부지런한 게 아니라 생각도, 그러니까 통찰력이랄지 상상력도 꽤 부지런을 떨어 여느 사람들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 곧 언어의 부족은 사고, 곧 사상의 결핍을 의미할 것인데 온갖 비열을 마구잡이로 구사하면서 나름대로의 인생관에 투철한 노인이 내가 보기에는 세련된 말솜씨로 적당히 남의 눈치나 읽으며 껍데기뿐인 보편타당한 자신의 주장을 뇌까리는 도해지 사람들보다 오히려 진국으로 보였다는 말이다. 어쨌든 상상력을 미천으로 밥을 빌어먹고 사는 주제인 내가 최노인 앞에서 주눅이 들었던 전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았다. 지난 여름은 정말 지독하게 무더웠다. 가뭄까지도 유별나게 심해서 곧장 비를 한 줄기 뿌릴 것처럼 용을 써대는 통에 더욱 후덥지근하게 느껴졌는지 몰랐다. 워낙 더위를 이겨내지 못하는 체질이라서 나는 아침부터 헉헉거리며 출근길에서 주저앉고만 싶었던 날도 여러 번 있었고 회사에서는 홍보 담당 책임자로서의 소임도 공중공중 해치우고 있었으며 남의 글은 한 줄도 읽지 않고 매사를 날씨 탓으로 돌리며 한껏 게으름을 피우고 지냈다. 더위와 게으름에 지쳐서 내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하루에 몇 번씩 있었다. 그런 나태와 무중력 상태 속에서도 나는 아침 저녁으로 어김없이 최노인의 부동산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나를 최노인이 부동산 안에서 불러세웠다. 아침 저녁으로 고개만 꾸벅하는 인사는 나누고 있는 터였지만 막상 말을 제대로 주고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김씨, 김씨요. 일로 와봐. 기나게 할 말이 있어." 나는 여름 내내 숫제 세수수건을 손에 들고 다니는데 그것으로 목덜미와 가슴팍에 땀을 훔치며 부동산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붉은 벽돌색 비닐 소파 위에 앉았다. 밖에서 들여다볼 때 운막 같다는 인상 그대로 부동산 속은 화덕 속이었지만 선풍기도 없었고 내 맞은편 소파 위에는 떨어진 부채가 2개나 나뒹굴고 있었고 안경을 번갈아 바꿔 써가면서 임대차 계약서 따위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노인의 책상 앞 벽에는 큼직한 접는 부채를 모셔두고 있었다. 부채나 흔들고 앉았을 한가한 양반이 아니라는 생각이 새삼 들긴 했지만 장식용 부채를 못에 걸어두는 멋도 하는 노인인가? 라는 의문이 들자 나는 찬찬히 최노인의 얼굴을 뜯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최노인이 문 입구 쪽에 놓아둔 나무걸상을 돌려놓고 앉아서 나를 빤히 건너다 보았다. 노인의 그런 눈길에는 음험한 꿍꿍이 속내가 풍겨나오는 법인데 최노인의 그것도 예외가 아니라서 나는 이내 내 눈길을 거두었다. 이 부재 살면서도 김씨는 웡캉 입이 무거운 양반이라 우리사 말 걸기도 머쓱하대. 라고 최노인은 칭찬인지 꾸중인지 모를 말로 서두를 잡았다. 이어서 곧장 물었다. 김씨는 손재주로 묻고 살제.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다 카이. 맞제? 그자? 어떻노? 아니 관상을 좀 읽으시는 모양이죠?
그런 재주가 아무나 있습니까? 내 눈은 못 속인다 카이그라네. 손재주 말이다. 글 쓰는 재주 아닌나. 나무 잎하고 제멋대로 짓고 하는 거 말이다. 글쎄 그런 재주가 있다면야 좋다마다죠. 슬슬 남의 이야기를 거짓말처럼 짓고 나는 대꾸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뜨끔했다. 숨길 이유도 없었지만 밝히고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라서 나는 간간히 하명에 의해 오늘의 소시민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도하 문예지에 발표하는 사람임을 동료 직원들까지도 저절로 알게 만드는 위인이었다. 세 사람의 부하 직원과 함께 대기업에서 홍보지를 만들고 광고 매체를 선정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직장에서 나는 본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손수지어 상용하는 내 필명은 한글이라서 입사 후 3달째에야 내가 한 사람의 소설가임이 회사에서도 알려지게 된 터이다. 고향에서 사시는 노모도 우리 셋째가 손재주가 있어 쇠설 쓴대야 정도였고 처갓집에서는 입하고 쥐어낸다면야 텔레비 연속극 같은 거 써는 사람 아이가? 로 알고 있는 터였다. 내 개인적인 주위 환경이 이런 판국이니 우리나라 대중의 의식 수준이 어느 선까지 고양되기 전에는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속 시원히 뱉어내고 진실을 고지고대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소설을 쓴다는 것이 일종의 사치행위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누구에게도 손재주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한 사람의 착하고 평범한 소시민이기를 공중 목욕탕이나 대포집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한국 사람이려고 의식적으로 처신하고 있는 셈이다. 내가 온종일 여기 앉아서 뭐 하는데 서울 사람들 우에 사는 거를 어림짐작하는 재미로 살제. 참 희한한 살림도 다 많더만은 사람 생긴 것도 형형색색이듯이 사는 길도 가지각색이대. 서로 뜯어먹고 사는 꼴이 두구만은 술잔하고 돈이 사람 앞밥이 돌듯이 말씀이야. 암튼 남의 살림 구경하는 서울 살림 재미가 수월 참구만은. 요즘 세상은 제 먹을 것 제가 신고 거두던 옛날과는 달리 서로 물고 돌아가는 먹이사슬로 되어 있어요. 혹시 직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사모님께서 손재주가 있었던 모양이죠. 나는 여전히 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말을 둘러댔다. 무슨 셋 따먹는 소리 했었노? 겨우 까막눈만 면했던 거로 토지개혁 바람에 문전옥담 날리고 미쳐뿌린 우리 큰아버지가 글 좋아했제. 결기도 대단했던 거로 우리 사촌 형님이 문집 꾸민다고 얼마 전에 내한테서도 돈 뜯어갔제. 연구를 많이 하고 손재주 부리는 사람을 보면 희한한 재주도 다 있다 싶을 때가 많아. 글이 밥이 되고 밥이 연구를 하니 말씀이야. 그래 글을 쓰면 기분이 어떻노? 마음이 빛나? 이제야 숨길 수도 없다고 생각되어 나는 다소 정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작 말은 여전히 진지하게 나오지 않았다. 못된 습성인지도 몰랐다. 웬걸요? 오히려 마음이 들볶이려고 글인가 뭔가를 쓰죠. 짜증나는 내 속마음을 원고지에라도 풀어놓을 때가 그래도 세상 사는 재미가 있을 때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글 팔아먹고 사는 놈이 사람 구실 제대로 하는 걸 보셨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평소에 쓸데없는 연구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글 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들도 많고 간사스럽고 남의 험담 좋아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집들처럼 남을 시기나 하고 제 허물을 나무라면 어린애처럼 비치기나 하고 더워서 요즘에야 그리고 연구고 숨쉬기도 힘들어 죽을 맛이죠. 말상대가 될 것 같아서였던지 최노인은 내가 말하는 도중에 책상 아래서 소주병을 끄집어냈다. 상비에 두고 마시는지 사업들이 소주병에는 남은 술이 반 남아 있었다. 노인이 병마개를 어금니로 물었다면서 한잔 할래? 글 맹그는 사람들 또 술 좋아하지. 우리 큰아버지가
술이 두주불사의 청탁 불문이었던 거로 라고 말했다. 그러지요. 가끔 집에서도 이놈을 맥주잔으로 한 잔씩 합니다. 세상과 그리 만만하게 보이라고요. 막상 술이 깨면 세상살이와 그리 나를 우습게 보지만요. 나는 어째 대화가 투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 날씨 타령을 했다. 비라도 한 줄기 퍼붓든지 해야지. 원, 올해 날씨는 유달리 극성스러워요. 서울 사는 덕분에 물 걱정이 안 해서 좋지만요. 하모, 극성스럽다 마다지. 사람들이 극성스러워지니 날씨까지 배악을 치네. 노인이 책상 서랍을 열고 길쭉한 플라스틱 잔을 끄집어냈다. 그리고 틀림없이 당신이 손수 가꾼 것으로 담갔을 열무김치 종지도 서랍 속에서 꺼냈고 백동수저도 두 모나 내놓았다. 간단히 탁자 위에 술자리가 마련되었는데도 노인은 여전히 소파 위로 내려와서 앉지 않고 나무 의자 위에 앉아서 허리를 폭삭 굽히고 나에게 술을 따라 권했다. 나는 일부러 겸양을 부렸다. 딱 한 잔만 할랍니다. 날씨도 더워서 술이고 뭐이고 아무 귀천도 모르겠네요. 좀 낫게 해라마. 내가 이래 헐물하게 보이도 소주값은 벌고 싱거버 빠진 마로준 같은 맥주는 평생 사 먹을 돈을 벌어놨다. 노인은 내가 권하는 것도 뿌리치고 손수 당신의 술잔에도 소주를 채우면서 활짝 열어놓은 창밖을 힐끔 내다보았다. 물론 내가 볼 수 있는 시계는 복덕방의 한쪽 벽, 예의 그 장식용 부채와 아파트 단지의 지적도가 붙어있는 벽면 정도였지만 노인의 시야는 딸네 집과 내 전셋집을 한눈에 건너다 볼 수 있는 위치여서 나는 노인이 딸내에게나 내 마누라에게 나의 행방을 전하려고 굳이 나무 걸상을 삐딱하게 끌어당겨 놓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내 나의 지레짐작이 빗나갔음을 노인은 알려주었다. 노인이 또 술을 따르며 자, 입맛 돋구고로 한잔 하자고 권했다. 노인은 말을 마치자 어색하게도 플라스틱 잔까지 부딪히고는 카 소리를 지르며 달게 술을 마셨다. 이어서 병마개로 소주병 주둥이를 덮고 손바닥으로 탁탁탁 내리쳤다. 노인이 다급하게 말했다. 김씨, 저 좀 봐라. 인자 나온다. 저 안들 한 분 쳐다봐라. 나는 고개를 쑥 내밀고 막노인의 딸네 집 베란다 앞의 화단 가장자리를 돌아서 후문 경비 초소 쪽으로 걸어 나오는 여자를 쳐다봤다. 여름의 긴 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여자의 외모와 용모가 차츰 분명해졌다. 희끄무레한 배조각으로 만든 커다란 가방을 손에 쥐고 특징 없는 걸음으로 여자가 복덕방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이 여자에게 정이 뚝뚝 떨어지는 말을 건넸다. 인자 집에 가는겨. 아들 밥 해줄락 하면 동동걸음 치야겠네. 고개를 숙이고 복덕방 앞을 지나치던 여자가 노인을 쳐다보며 네 라고 짧게 대답하고 어설픈 웃음을 흘렸다. 여자는 몸피도 맞춤했고 흑인처럼 잘게 볶은 머리 매무새도 단정한 편이었다. 나무 잎사귀가 프린트된 시원한 색깔의 원피스도 어울리는 듯했다. 얼핏 보기에 콧날도 상큼해 보였고 눈도 푹 꺼진 쌍꺼풀이었다. 미인은 아니었으나 30살을 갓 넘었을 그녀의 외모에서 서민 아파트에 사는 여느 가정주부의 채취가 묻어나지 않고 있음을 곧장 간파할 수 있었다. 여자 나이가 30살을 넘으면 외모가 비누처럼 닳아 특징이 없어지는 법이고 상대방에게 개성이나 어떤 채취를 전해주기는 힘들다. 그 여자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 그런 것이었다. 대면에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여자가 언덕배기 위로 멀어져 갔다. 노인은 개척교회가 서 있는 곳에서 그녀의 자취가 감추어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고 나는 노인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주시하는 일방
그녀의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최 노인은 그녀에게 관심이 많은 눈치가 역연했다. 노인이 나를 말상대로 불러들인 저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봤제, 김씨, 어떻더노? 저 김이 앉은 안들이 우리 딸네 집에 하루 걸러 한 분씩 파출부로 오는데 말씀이야. 파출부라는 말에는 곧장 수긍이가 쓰나 김이 앉은이라는 수식어에는 아차하고 속으로 놀랐다. 역시 나의 관찰력은 그 여자의 얼굴을 덮고 있다는 기미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기미요? 그 여자 얼굴에 기미가 앉았어요? 미처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요. 노인이 안경 속의 누나를 동그랗게 만들며 말했다. 앉았다 마다 새까만 기미가 한 소쿠리나 앉았지. 꽃 기운이 한창일 때야 아무 여자나 거중만 보기서 하제이. 철딱선이 없는 그럴 나이가 좋을 때지. 그러나 본데요. 철딱선이 없는 나이 탓에 남의 여자를 참하게 생긴 양반이 팔자가 드세 모양이죠. 한창 나이에 남의 집살이로 얼굴에 김이나 잔뜩 끼고 해거름역에 집으로 가는 신세니 원. 나는 나머지 소주를 입에 홀짝 털어넣고 열무김치도 집어 우적우적 씹으며 물었다. 따님이 회선딸이 가까운 모양이죠? 내 딸이라나 어쩐다나. 그거야 내사 알 것도 없고 숨소리 씩씩거리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파출부 써락했지 뭐. 노인도 술을 홀짝이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안들이 기미가 한 소쿠리에 시름도 한 소쿠리야. 젊으나 젊은 나이에 말이야. 참 안 됐군요. 나는 고의로 호기심을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와 아이라 보기가 하 애처로봐서 요새는 무단히 내 술 맞는 애. 우리 딸년이 가는데 기미가 한 소쿠리나 앉은 그 안들이 입도 무겁고 일이 야무치대야. 아침 10시에 이 우리 단지에 와서 2시간만큼씩 몇 집을 돈다카네. 서울 살림이 다 그런 거 아이가. 좋게 말하면 십시일반으로 서로 없는 놈 도와서 살게 맹글고 머쓱하게 말하면 서로 뜯어먹고 살면서 있는 놈은 좀 병고 없는 것들은 쇠가 빠지는 기지. 오했든지 그 안들이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만 2놈을 데리고 근근히 사는 눈치인데 남자는 뭐하냐고 물으면 한숨만 쉬고 말문을 도통 안 연다 카네. 우리 딸년이 싱거버 빠졌고로 우에 아들만 2이나 낳았는지 그 비법을 아리키도라고 캐물어도 빙긋이 웃기만 하고 말이 없다 카네. 입도 무겁고 일도 야물다 캐싸서 딸년한테 캐물어보라 했더니 서너 달째 일하면서도 남자 입하고만 나오면 한숨만 쉰다 카네. 얼마 전에 개우 알라 애비가 먼데 있다 카드라 카네. 술도 마신 데다 더위도 다소 잊고 있었고 여자 이야기가 싫지도 않아서 나는 농조로 물었다. 영감님께서 혹시 장가 드시려고 벼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여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사스럽게 그런 말 딴 데 가서 하지 마라. 우리사 환갑진갑을 어제 지냈는데 꽃기운도 인자사 생각 없지러. 거기서 아무따나 그 안들이 기미가 새카맣게 앉은 거 보이까네 한심 다 이기지. 젊은 여자가 남자께나 바치고 있으면 얼굴에 기미가 앉는 기라. 마 늙은 할마씨 얼굴에 기미 앉는 거 봤나? 그러니까네 우리 나이사 장가들 생념이나 묵을 수 있겠나. 우리사 인자 여자 생각이사 없고 말고로 있는 돈이나 내 쓰고 싶을 때 쓰다가 훌훌 털고 자는 김에 주고 뿌면 그뿐 아니겠나. 공연히 젊은 각시 얻었다가 집에 불난만 일가놓으면 내 명대로도 못 살고 지레 늙어 죽을 기다. 나는 다소 호들갑을 떨며 물었다. 아하, 김이 앉은 게 남자를 바치고 있다는 증거군요. 꼭 그런 기사 알겠지만서도 젊은 여자 얼굴에 김이 앉은 기 그거라 하는 말이사 아닌나. 그런 것도 아직 몰랐더나. 노인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당신의 진위를 툭 털어놓았다. 기미가 새카맣게 앉은 그 안들을 가지고 김씨 네가
무슨 이바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노? 우예 안 되겠나? 구수한 이바구 한 자리 풀어보라매. 긴긴 겨울밤에 핫바지 방구새 듣기 넙죽한 이바구가 아니나? 나는 점점 뜨악해져서 아무렇게나 물었다. 김이 얹은 걸 가지고요. 새카맣게 기미를 옴팍 덮어쓰고 있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말이죠. 남자 생각 때문에 까뭇한 피부로 말씀이죠. 말을 쏟아놓고 나서 나는 뻥 뚫린 표정을 지으며 소주병을 내려다보았다. 노인이 내 심사를 읽었는지 다시 입으로 소주병 마개를 뽑았고 내게 술을 권하고는 당신도 소주병을 든 채로 술잔을 입속에다 털어넣었다. 그리고 곧장 또 병마개를 손바닥으로 두드려 닫고 이번에는 아예 소주병을 책상 아래로 숨겨버렸다. 아마도 밥 먹을 시간도 되었고 더위 먹지 말고 김이 앉은 여자를 소재로 이야기나 만들어 보려면 과음이 안 좋을 것이라는 배려같이 느껴졌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럭저럭 나도 노인의 말솜씨와 그 파출부 여자의 어려운 삶에 관심을 쏟고 있는 증거였는지 몰랐다. 젊으나 젊은 나이에 독수공방 지키려면 왜 남자 생각이 안 나겠노? 옛날에 장돌뱅이 안들들은 남자가 집구석에 들어오는 날은 온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왕동을 친다고 캐싸았제. 그런 말 들어봤제? 요새 사내들은 밥 벌어 먹으려고 전부 장돌뱅이 짓 하는 거 아닌가 몰래라. 밥만 먹고는 나돌아댕기는 게 직업인가네. 나는 넋을 놓고 한동안 최노인의 입담을 귀담아 들었다. 엄전한 노인네가 별난 생각을 가꾸고 있어서 듣고 있는 나까지 흉물스럽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마누라에게 예의 그 김이 앉은 파출부에 대해 물어보았다. 마누라는 최노인의 딸과는 가까운 친지보다 더 허물없이 지내는 터인데다 아무래도 여자끼리는 김이 앉은 내밀한 사연을 털어놓고 지내리라고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마누라도 최노인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 파출부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두 아들을 데리고 파출부 수고료로 빠듯하게 살아가며 남자가 먼 데 있어 한숨을 입에 물고 다닌다는 정도로는 그리고 남자 생각 때문에 기미가 한 소쿠리나 앉았는 여자 따위의 소재로 소설의 얼개를 맞춰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최노인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김이 앉은 여자 이바구를 꾸며보라는 권유를 잊어버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최노인이 권한 두어 잔의 소주 핑계를 대면서 또 매사를 더위 탓으로 둘러대는 버릇대로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김이 앉은 여자 때문에 여자 생각이 간절해져서 물론 마누라에게도 김이와 남자 생각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덕분에 그날 밤 우리 내외의 잠자리는 꽤 서로를 바치는 농밀한 것이었다. 나는 마누라가 곤하게 잠들어 있는 옆에서 삼배 헛것을 허벅지에 감고 내 초라한 상상력을 이리저리 굴려가며 소시민의 일상과 그 단조롭게 마련인 일상의 완강한 진행 속에서 파생되는 갈등과 소외의식 따위를 거의 두어 시간에 걸쳐 엮어갔다. 상상력의 집을 쌓았다가는 허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한 소시민이 몰인간화 되어가는 과정에 내 스스로 탐하면서 자연히 기미가 잔뜩 앉아 온몸이 남자 생각으로 뭉쳐진 한 파출부의 일상과 그녀의 덧없는 생애를 하나의 이박으로 태동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중략. 탐미적인 내용의 글이 저속하지 않으려면 상황이나 심리 묘사에 엄격해야 될 것이다. 여자의 외로움의 실체는 결국 납작한 단순한 사고의 반추에 기인한다. 그런 쓰잘데없는 반추라는 허물을 주제로 부각시켜낼 문장력이 내게 있을까? 기고부터 하고 볼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미와 남자 냄새에 탐하는 여자 이바구라는 얼개가 그 세부적인 정황이 내 뇌리에 자리를 잡지 않아서 소설을 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대단히 건방진 비유가 될 테지만 로렌스 밀러의 또는 곡기의 성문학이 보여주는 모라벽을 떠올리고 그들의 처연스럽기까지 한 스타일에 한때 경도된 바 있는 나로서는 그들의 수준을 따라잡을 능력이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피와 길이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억지스러운 시기든지 고질의 자기 비하벽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름대로의 변명도 마련해 두고 있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이 성에 몰입하는 그런 천연덕스러운 소재나 주제를 저작하기에는 워낙 각박하고 급변하며 결국 스토리를 무시한 스타일 위주의 소설이란 무익하다는 억지 춘향격의 사설만 팽배해 있어서 큰일인 것이다. 어쨌든 나는 서서히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성애의 자각과 그 기회의 폐쇄성, 따라서 성애의 무지와 그 무지를 깨칠 수 없도록 장치된 사회적인 벽 때문에 그런 종류의 글을 못 쓰고 있다고 호도하면서 작가와 독자가 다 같이 탐미에 몰입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있고 그런 여유에 어떤 공감대가 또는 성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에서 글을 쓸 수 있었던 예의 대가들의 행복한 처지를 질투하면서 도대체 소녀 취향에 불과한 소위 플라토닉한 사랑이라는 허구에 만족하는 우리네 독자와 작가를 경험하면서 더위를 먹어 허덕이며 어설픈 잠에 빠져갔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진지하게 기미와 젊은 여자를 뇌리에서 우려먹고 있었다. 도대체 흐느적거리며 개척교회 쪽으로 난 언덕배기 길을 걸어가던 그 여자의 자태가 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최초의 내 상상력을 더 진척시키지도 못하고 있었고 당연히 최노인의 권유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에도 달려들지 못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어쨌거나 기미와 젊은 여자는 꾸준히 내 상상력의 꼬리에 매달려 있었고 다른 어떤 허구의 세계로의 전의를 용의주도하게 제어하고 있어서 즐겁기도 했다. 참으로 한심한 한 사람의 소설가라는 자각까지도 만끽하면서 나는 이번에는 자의로 최노인을 만나려고 복덕방 앞에서 주춤거리는 꼬락서니를 퇴근 때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복 다음 날 저녁밥을 먹고 난 후 나는 반바지 차림에 태극선 부채까지 들고 자연스럽게 최노인과 대면할 기회가 있었다. 역시 움막집같이 더운 복덕방 안에서였다. 최노인이 대뜸 그 파출부를 화제에 올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김씨, 그 김이 앉았는 여자 이바구를 꿈이 봤나? 오했노? 못했어요. 어렵겠어요. 나는 의식적으로 기를 죽이고 말했다. 돈벌이하러 남의 나라에 가 있는 남편 냄새를 그리워하는 여자야. 너무 흔해 빠져서 말이죠. 그딴 여자들의 심사야 너무 속이 빤히 들여다보여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아둔한 머리를 대충 이리저리 굴려보다가 재물에 지쳐버렸어요. 이야깃거리가 안 될까 봐요. 남자를 바치는 여자의 심정과 일상이 내 뇌리에는 하나의 소재로서 찰거머리처럼 눌어붙어 있었지만 최노인에게는 이야깃거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소재를 제공한 최노인은 틀림없이 이미 하나의 구색을 갖춘 그녀의 이바구를 장만해두고 있을 터였고 나는 노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부동산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시한을 잡아놓고 남자가 떴다 봐라 한 게 아닐기라. 중동 같은 데 돈 벌러 갔으면서야 그렇게 녹작지근하니 맴이 풀어져서 김이나 한 소쿠리 얼굴에 앉혀갖고 남의 집 살이를 여러 집 돌아댕길 일이 뭐 있겠노. 왜래 보통 안들들보다 더 생기나서 몸이 가뿐해야 될 거 아이가. 머리지. 나는 어째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남편이 죽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사는 형편이 더욱 꼴이 아니겠는데요. 차림이나 외모가 그렇게 궁색하게 보이지 않던데요. 요새 세상에 헐벗고 댕기는 사람이 어딨노? 머리지. 그럴 수도 아니겠나 싶으네. 꼭 죽었지 않겠지만서도 죽은 기는 한 가지라서 맥을 놓고 사내살을 그리 봐하는 긴지도 모르지. 노인이 탁자 위에 놓인 내 담배를 꺼내 물었고 내가 라이터를 집었다. 담뱃불을 붙이기 직전에 나를 일별하는 노인의 시선에서 나는 노인이 그 여자를 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젊은 여자에 대한 노인의 그런 심사가 추하게 보이지는 않는 내 마음이 오히려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큰 집 같은데 갇힌 몸이면 극이 죽은 사람이지 별거가. 산 사람이라고 갈 수도 없는 거 알겠나. 요새같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런 일도 항다반사 알겠나. 어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 물론 그런 경우야 있을 수도 있겠고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내가 노인의 말에 동의하자 노인은 넋을 놓은 듯이 나를 멀거니 건너다 보았다. 이제 나는 노인이 김이 앉은 여자의 남자 생각에 대해서 완벽한 이야기를 꾸며놓고 있음을 확인했고 나의 상상력보다 훨씬 실감나는 상상력으로 그녀의 이때껏 삶을 그려두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흡사 4달쯤에 걸쳐 나의 행동거지를 예의 관찰해 오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김씨는 손재주로 묵고 살제 라고 점쟁이처럼 당신의 상상력을 확인해 보았듯이 그러고 보니 노인은 예사의 복덕방처럼 동업자를 거느리고 있지도 않았고 할 일 없는 동년배 노인들이 복덕방에서 소일하도록 만들지도 않는 말하자면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외골의 아집이야 성격 나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자신의 능마의 상상력에 탐닉하면서 어떤 희열을 추구하는 63살 먹은 늙은이의 정황이란 굳이 성격 탓으로 돌리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노인이 다시 담배 연기처럼 풀풀 그녀의 생애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오동남게 걸렸다는 말이 있제. 아매도 김이 앉은 그 안들이 지금 그런 신세끼라. 암마 그 안들이 조실부모하고 도회주로 나와서 고생한 기사 뻔할 뻔짜고 눈매 봄은 눈썰미 하나는 좋았을 끼구마는. 그러이까네 어깨너머로 주사바늘 찌르는 법이나 배워갖고 간호부 노릇이나 했겠제. 변두리 병원에 가보면 그런 얼치기 보조 간호부야 새빛깔이지. 마누라와의 그 밤 이후 내가 쌓아올린 최초의 허구에 그녀가 간호원이 되도록 골격을 잡았던 터이므로 나는 내심 깜짝 놀랐다. 그 여자가 간호원 노릇으로 호구를 연명했다고요? 암마 그랬을 끼구마는. 연거푸 새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노인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 곧 상상력에 점점 몰입해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멀쩡한 사내 새끼들 서너 놈이 야밤중에 들이닥친기라. 그중 한 놈이 장단지 삐가 몽창 내려앉았네. 자사고로 다리 몽댕이가 분질러졌나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바 없는 게 아니겠나. 우했든 달장간 이번에 있으면서 찔른발이 그놈하고 눈이 맞아붙네. 건데 그 허우대만 멀쩡한 놈들이 알고 보니 신분이 도둑놈들인기라. 배운 것 없이 도회지에 나와서 돈 알고 지집 좋아하게 되니 도둑놈밖에 더 될 게 있겠나. 그놈이 목발 짚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겁간이 화가 안 되고 두 연놈 다 빤빤한 집안도 없으니까네. 이내 꼼밥이나 끼리 먹는 살림을 제리뿐네. 인자 우야겠노. 안들은 배가 불러오니 간호원 시다 노릇도 못해 묵고 집에 들앉았을 끼라. 두 연놈이사 외로번 처지에다 젊으나 젊은 나이라서
정분이서 얼마나 좋았겠노. 묻고 나면 그 짓이고 서로 귀여워 죽겠지 뭐. 건데 그 짓이 밥 되는 거 아이고 그 찔름바리가 뭉청 돈을 벌어올 때는 돈에 포은진 것들이라서 잘해 처먹다가도 젖먹이는 안들이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살림이사 길게 못 갈 거 아닌가 배. 그러니까네 명색에 내조랍시고 안들은 식모살이 길에 나섰을 기라. 나도 어느덧 노인의 이야기에 솔깃해져서 줄담배를 태우면서 지어낸 그녀의 이바구를 경청하고 있었다. 노인이 새 담배 갈아무는 짬을 틈타 내가 말했다. 두 내외가 팔자 한번 기구하군요. 하기야 그럴 경우가 있을 법도 하네요. 이렇게 이가 맞물려 돌아가는 요즘 세상에서야. 이따마다 뿐이겠나. 그러다가 그 찔른발이 도둑놈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부지부식간에 집주인을 해구지하는 바람에 평생 징역 살게 돼 뿡기라. 자, 이러니 그 안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기지 뭐. 자식들은 커가지. 살만하던 사내라는 거는 큰 집에나 들락거리지. 그러니까네 그 안들 시름이 기미맹크로 번질밖에. 그럴듯한데요. 나는 웃음을 흘리며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었습니까? 가령 그 김이 앉은 여자가 영감님께 노골적으로 통정하자고 교태라도 부린 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까? 여자들이야 워낙 의문스러운 구석들이 많으니까요. 무슨 음탕한 소리를 했었노? 그 안들은 지금 그럴 기운도 없는 기라. 또 가사 그람은 만정이 뚝 떨어지는 노릇 아이겠나. 그냥 내대로 기미만 쳐다보고 있는 기지 뭐.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무슨 군용 속을 들락거리는 몽둥이 맹크로 이 집 저 집 남의 집 살이하러 댕기는 그 안들을 보고 있으면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드는 기라. 내가 이래 호래비로 사는 재미가 뭔데. 하기사 그 집만치 우습고 더러본 것도 없는 기라. 밥이나 술 걷지않고 이내 실증나는 게 그 짓 아이가. 그런데도 내남없이 온 정신이 그쪽에만 매달려 있으니 우스분 기지. 그렇게 보아서인지 말을 흘리며 노인이 내게 힘을 쩍 웃어 보이는 모습이 꽤나 젊어 보였다. 그런 느낌은 성에 굶주린 노인이라는 인상보다는 나의 초라한 상상력을 비양거리는 것 같다는 자각에 기인하는지도 몰랐다. 사족이지만 최 노인의 상상력을 귀담아 들었던 그날 밤 늦게까지 나는 그 파출부에게는 과연 머크로크롬 냄새가 배어있을까를 저작했다. 종래에는 그녀가 한때 틀림없이 가놓은 노릇을 했을 것이라는 환상을 반추했고 미구의 노인의 딸에게 링게르 주사를 꽂아주었다는 그녀의 숨은 기능을 노인으로부터 전해 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자 득의 만면에서 나는 원고지 앞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기구하려고 볼펜을 들자 토요일 오후쯤에나 그녀가 아파트 단지 내의 어느 집을 찾아가는 모습을 꼭 봐두어야만 하고 가능하다면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녀에게서 묻어날 어떤 냄새도 맡아두어야 비로소 나름대로의 상상력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런 의무감에 한동안 시달리다가 나는 발작적으로 한때 착한 도둑놈의 아내였던 정수는 면회를 다녀온 다음 날부터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버스에서 내려 점점이 흩어져 가던 면회객들이 자태를 쳐다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수렁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고 한동안 몸져 누워있을 자신의 외로운 처지에 몸소리를 쳤던 터였다. 고 파출부 이바구의 서두를 써버렸다. 그 서두를 눈으로 두어 번 읽자 이제는 김이 앉은 여자가 훨씬 나에게 가까이 부각되어 왔고 이어서 김이와 남자 생각을 드러낼 다음 문장을 찾느라고 담배를 들자 나 자신의 상상력이 속물에 불과한 최노인의 그것과
왜 근사치를 이루었는지 의심스러웠고 나 자신도 이미 최노인처럼 음탕한 한 마리의 수컷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문학적 상상력이란 무엇이며 소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묘하게 이야기의 얼개를 꾸며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작가는 반성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